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는 라디오 주파수 FM 94.5MHz, YTN 라디오 전용 앱이죠. 예스, 또 팟빵 앱으로 실시간 들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YTO 라디오 홈페이지나 팟빵 앱과 아이튠즈 팟캐스트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 참여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고요. 예스 앱과 팟빵 앱에서는 무료로 실시간 댓글 참여 가능합니다. 이 작가야 궁금하다. 이 작가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북한에서 장기 억류됐었던 한국계 미국인 3명이죠. 김동철, 김상덕, 김학성 씨.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4시쯤인가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은 구체적인 내용 없는 제목으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북한에서 악몽 같은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지난 2012년 11월 북한에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735일간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오랜 기간 억류가 됐다고 하는 케네스 배 선교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 3명이 돌아왔는데 보셨습니까? 네, 제가 지금 막 봤습니다. 예. 김학송 씨가 인터뷰하면서 노동교화하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네, 아마 지금 그곳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고초들을 겪으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요. 예. 이분들이 지금 무사히 귀환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오늘 기쁜 마음으로 이제 지금 뉴스를 접하고 있습니다. 예. 세 분 다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노동일에 투입됐다고 하던데 선교사님도 마찬가지로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죠? 네, 저는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미국 시민권자로서는 처음으로 노동교화소라는 데를 보내져게 됐습니다. 예. 노동교화소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저희한테는 굉장히 생소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교도소이고요. 예.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되는 그런 교화소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 여기는 외국인 특별 전용 교화소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반 다른 죄수들하고는 같이 있지 않았고 당시에는 저 혼자서 그곳에 생활을 하면서 나가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 6일 동안 나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그래서 여러 가지 농사일도 하게 되고 돌을 줍기도 하고 땅을 파기도 하고 석탄재를 부시기도 하는 이러한 중노동을 하루에 10시간 정도를 주 2일 동안 하는 곳입니다. 노동할 때 다른 북한 주민들과 같이 하나요? 아니면 혼자서 하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외국인 특별 교화소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을 혼자 하면 더 힘들 텐데요. 그렇죠. 제가 노동이나 이러한 농사일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은 예. 가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시험시험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주어진 양들을 그날 채워내야 하기 때문에 예. 쉬지 못하게 계속 그렇게 2시간 일하고 조금 쉬고 또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녁 때 돌아오게 되면 녹초가 돼서 그냥 앉아 있기도 힘든 그러한 상황까지 되죠. 15년형 선고받았다고 했던데 제목은 뭐였어요? 국가전복 음모죄로 제가 15년형을 받게 되었고요. 예. 그분들이 국가전복 음모죄인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서 사람들을 그곳에 내려 들어가서 기도하고 예배시켰다고 예. 그것 통해서 결국은 이제 나라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그러한 억지 주장으로 결국은 제가 15년형을 받게 된 거죠. 억지 주장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진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억지 주장이라는 것은 예.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죄가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선교 활동. 네, 북한에서는 그 헌법 속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 헌법에도. 예. 하지만은 이런 선교 활동이나 북한 주민들의 신앙 활동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는 국가 전복 음모 그런 거라고 저렇게 그들이 판단을 내리는 경우였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그것이 죄로 성립될 수 없는 일들이죠. 예. 재판은 혹시 절차대로 받으셨나요? 재판은 단심제고요. 예. 최고 검찰소에 기소가 돼서 최고 재판소에 가서 재판 시간이 한 1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네. 그 처음에는 사형이다 이런 얘기도 들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형법 60조 위반이기 때문에 국가전복 음모죄가 받을 수 있는 형벌은 사형 내지 무기징역으로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기징역 정도로 됐고 자기 자체적으로는 경우에는 사형으로 선고될 수 있는 그런 벌이죠. 예. 외국인 교화소에 계셨다고 했는데 다른 외국인들은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교화소에서 본 적이 없고요. 맨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를 매튜 밀러라는 그 미국 사람이 와서 한 일주일 정도 교차가 된 적이 있었는데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해가지고 예. 제가 서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앱으로 이정희 씨께서 선교활동 하셨을 때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호응은 어땠냐고 여쭤보는데. 저희가 한 것은 예. 북한 전문 여행사를 만들어서 예. 북한을 가서 그 땅을 보고 또 거기 가서 저희끼리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활동을 한 것이지 직접 그들에게 성경책을 주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이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은 저희가 하는 그런 활동을 통해서 그분들이 저희가 다 기독교인인 것을 알고 또 같이 지내는 것 동안에 많이들 친숙해지고 또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였습니다만은 저희가 포교 활동을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오늘 풀려난 세 분도 선교사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 것 같은데 그 한국인 옥류자 6명도 아직 북한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분들도 선교 활동을 하다가 잡힌 걸로 북중 접경 지역에서 얘기가 들리고 있거든요. 네. 이분들은 언제쯤 풀려날 수 있을까요? 6분 중에 3분이 선교사시고요. 예. 3분은 지금 다 무기징역을 받고 그곳에서 지금 복역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경우랑 지금 미국 국적자들 경우랑은 많이 다른 것 같고요. 예. 지금 벌써 4년 내지 3년씩 되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생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생사 확인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예. 미국 국적자들이 풀려난과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조속히 풀려나는 일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벌써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들을 겪으셨기 때문에 미국 국적자들은 협상이라는 명목으로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이분들은 그러한 협상용이 아니기 때문에 과연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겠죠.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이 풀려남을 동시에 이분들이 겪었던 고초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평화 분위기로 가는데 과연 이제 저희는 이제 풀려주시면 좋겠다고 알고 있지만 과연 이 북한 정부가 그것을 이행할 수 있을지는 좀 두고 봐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풀려난 미국 국적 한국계 3명은 겉으로 봤을 때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데 한국인 6명은 생사조차 알 수 없기 때문에 건강 상태가 어떤지도 지금 전혀 모를 테고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그분들의 건강 상태라든지 생사 확인이 지금 돼야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풀려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있었던 교화소에는 한국 국적자는 올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일반 교화소나 아니면 다른 형태의 곳에서 강금 내지 노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든
교화 노동을 하고 있겠다. 이렇게 추측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렇게 아마 한국 국적자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하고 똑같이 취급한다는 얘기를 한 걸로 봤을 때는 일반 교화소에 있었다면은 일반 교화소에 있는 정도의 수준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어려움을 아마 겪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중노동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중노동에 시달리셨다고 아까 얘기했는데 혹시 이 중노동 시키는 거 말고 언어폭력이라든가 아니면은 신체적 폭행이라든가 이런 건 혹시 없었나요? 네, 신체적 폭행은 없었고요. 예. 고문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만은 예. 담당 검사가 매주 한 번씩 와서 당신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아무 도움이 없다. 이곳에서 15년을 있어야 된다. 이러한 식의 언어를 통해서 계속 위협을 주는 일들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런 조사하는 과정이나 검찰에 넘어와서도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이런 절차가 아닌 무슨 여러 가지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위협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예. 네. 제가 듣기로 노동교화소 들어간 지 한 2달 만에 15kg 정도 빠졌다고 들었어요? 2달 반 동안에 한 20몇 킬로가 빠졌었습니다. 20몇 킬로요? 네. 그건 갑자기 심각한 노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요? 노동의 강도도 세고요. 그 다음에 먹는 음식량이 적고, 그래서 칼로리가 많이 소모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살만 빠진 게 아니라 영양실조에 처하게 되어서 결국은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요. 요즘도 혹시 북한 내부 소식은 좀 들으십니까? 네, 지금 북한 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게 심각한 거죠? 물자들이 지금 장마당원은 좀 운영이 되고 있지만은, 예. 엘리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정부 관계들 운영하는 모든 무역이 막혔기 때문에, 이 재정이 돌지 않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수탈들이 지금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사정으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경제 위기, 그다음에 내부의 소요가 일어날 수 있는 만큼의 지금 어려움들이 축적되고 있는 상황인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다시 노동교화소 얘기를 조금 궁금한 하나 여쭤볼게요. 병원 치료 같은 거라든가 아플 때 이런 거는 본인이 원할 때 병원을 간다든가 약을 탄다든가 의사를 만나든가 이런 건 좀 자유로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화소 내에 군의관이 있었고요. 그 사람이 이제 군의가 있어서 몇 가지 필요한 약들은 주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원에 외국인들만 가는 병원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이제 일반 외국인들 같이 치료를 해주는 그런 회복 시간들을 한 몇 달을 갖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다시 교화소로 돌아가고 이러기를 저는 2년 동안 3번을 교화소와 병원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예. 지금 팟빵 앱으로 질문이 왔는데 조금 불편한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 제가 드려볼게요. 마지개님하고 자황님께서 북한에서 선교가 안 되는 거는 상식적으로 알 건데 굳이 하지 말라는 곳에 왜 가서 그런 선교를 하느냐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그것은 제가 선교하는 이유는 그곳에 서 사람들이 예배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저희가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하면 안 되니까 갈 수 없다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저희 그런 영혼에 대한 책임들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어떻게 해서라든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렇게 활동들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분들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단지 외국인이었고 또 미국 국적자였기 때문에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지 지금 훈련하신 선교사님들도 무슨 특별하게 많은 선교 활동을 해서 붙잡힌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직 풀어내지 못한 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세요. 네, 지금 우리 한국 국적인을 가지신 분들이 지금 많이 그곳에 아직도 억류되어 계시는데, 저는 올해가 저희가 평화가 이루어지는 해라고 보고,
특별히 우리 북미회담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가을에 있는 다시 남북회담에는 그 전까지는 이분들이 풀려날 수 있도록 예. 우리 문재인 정부께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해주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이분들이 하루빨리 가족들과 재회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을 내시고 계속 견뎌주시면 저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좀 그분들도 알았으면 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케네스 배 씨가 지금 또 외신하고 인터뷰가 잡혀 있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네스 배 선교사였습니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잠시 후 4부로 찾아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5월 10일) 목요일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하겠습니다. 원래 목요일 4부에는 국벤져스 코너이죠. 이번 주는 박주민 의원이 나올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세월호가 오늘 다 직립했죠. 예. 그 문제 때문에 현장에 가 계신 관계로 박주민 의원보다 더 좋은 분으로 모셨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난달 남북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서울에서 북한 신주를 거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철도 건설. 어제 한중일 정상도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특히 중국 정부가 사실상 힘을 실어줌에 따라서 우리나라와 북한, 또 중국, 러시아, 유럽을 잇는 횡단 철도에 대한 기대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북 철길 연결이 어떤 의미이고 현실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철도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베리아 시간여행 저자 박흥수 철도기관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렇게 뭐랄까요? 가슴이 두근두근 좀 거리시겠어요? 예,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네. 예전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이후 그전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예. 김대중 정권에서도 남북 그 관계가 좋아졌을 때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철도도 조금. 예. 실제로 남북 간의 철도 운행이 수색에서 봉동까지 북측 지역까지 그렇죠? 예, 왕복 운행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중단됐단 말이죠. 예. 이제는 다시 시작할 텐데. 예.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것도 여쭤볼게요. 예. 철도라는 게 예. 폭이라든가 기차의 폭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예. 플랫폼의 크기라든가 높이라든가 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다 맞나요? 기준이 있나요, 그게? 철도의 어떤 통일성으로 따지면 가장 중요한 게 궤도 간격인데요. 예. 궤도 간격은 지금 현재 그 남북한이 똑같고요. 똑같고요. 문제 없고요. 예. 그리고 중국까지도 표준계로 똑같이 연결돼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그 기반 시설은 동일하고요. 예. 문제는 이제 전력 공급 방식인데 전력 공급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 25,000볼트의 교류 전압을 쓰고 예. 북한은 15,000볼트를 쓰는데 이 정도 문제는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하기 때문에 예, 실제로 남북 철도 운행에 있어서는 현실적 문제는 낙후된 상태인 북한 철도를 시급히 점검하고 또 운행 가능한 상태로 보관하는 게 필요한 지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듣기로는 북한 철도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예. 그거는 어떤 문제 때 철도의 문제입니까? 기차의 문제입니까? 북한 철도 속도 느린 거는 철도가 하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철도는 건설에서부터 유지 보수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그 거대한 그 인프라인데요. 예.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북한의 경제 사정이 계속 나빴기 때문에 철도에 북한의 어떤 이 자원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상당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방치 상태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주요한 간선들 뭐 평양 신의주 같은 이 국제 열차가 다니는 노선 외에는 사실상 다른 노선들은 방치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 현재 대한민국에서 운행하는 정도의 속도를 내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은 그 유지 보수 하려면 우리 기술이 좀 들어가야겠네요. 예, 한국의 철도 기술은 꽤 높은 수준이고요. 예. 뭐 세계 몇 안 되는 고속철도 운영 국가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건설 노하우나 시설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북한에 가서 그것들을 개선시키는 데 굉장히 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고속철도를 가지고 유럽까지 가는 건 아니죠? 예, 지금 당장은 고속철도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예, 일반 철도 노선을 개량해서 국제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 상황은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광명시에서 광명에서 파리까지 예. 대륙철도 가상 예. 티켓을 배포하는 이벤트를 했는데 예.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신청했다 그래요. 이게 예. 보니까 2022년 1월 1일 날 KTX 예. 광명역을 출발해서 개성을 거쳐서 러시아 철도 블라디보스토크역과 모스크바역을 지나서 프랑스 파리까지 간다. 아, 꿈과 예. 같은 이야기인데. 예. 여기에 3만 명이 넘는 사람이 신청했다고 하는 것은 다들 정말 이 꿈과 같은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느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남북 관계가 화해와 평화의 급물살을 타고 그런 상황에서 가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는 아마도 국경을 눈높이로 넘을 수 있는 철도가 중요한 그 남북 간의 공유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가 아닌가. 그래서 많은 시민분들이 열차를 타고 이제 대륙을 할 수 있겠구나. 또 유럽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꿈을 꾸고 상상력을 키우는 건 아주 당연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뭐 대륙 중국으로 가든 러시아로 가든 네. 뭐 파리로 가든 그 비행기 타고 가면 빠르고 편한데 왜 기차를 타고 타야 되냐? 다릅니까? 장점이 좀 있습니까? 기차를 타는 것하고 비행기를 일단 타는 것하고? 예, 뭐 단순히 이게 이제 여행자가 여행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사실상 철의 실크로드라고 불리는 거대한 그 물류 예. 루트를 확보하는 거고요. 예. 그동안 섬 아닌 섬으로 존재했기 때문에 그 한국에서 이의 어떤 산업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물류는 다 해운으로 갔거든요. 네. 또 항공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것에 있어서 시간과 비용 면에서 보면 굉장히 큰 철도를 이용할 경우에 굉장히 큰 이득을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덧붙여서 열차로 여행을 하면서 국경을 넘을 수 있다면 뭐 중국 정도까지는 철도 시설이 개선되면 굳이 비행기를 안 타고도 예, 열차 여행으로 중국이나 이 만주 정도의 여행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 한국에서 출발하면 기차도 바꿔야겠네요. 지금처럼 객석만 있는 게 아니고 침실칸 이렇게 바꿔야겠네요. 예, 기본적으로 국제열차 특히 시베리아 횡단 노선에 접속하는 열차들은 100% 침대칸이고요. 그렇죠. 예. 거기서 다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예, 100% 침대칸이고 그런 측면에서 한국 철도 차량 제작 산업에도 굉장히 중요한 전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그 신규 차량 수요가 생기고요. 지금 한국 철도 차량은 수주 물량이 계속 그 정책이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신규 물량을 맞게 됨으로써 차량 제작 기술도 발전하고 또 세계의 차량 시장에서도 굉장히 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또 전기도 마련되는 거죠. 고용 창출 효과도 있겠네요. 예, 상당히 많은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열차가 뭐 운행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부대적 효과도 굉장히 크다. 사업이 바로 이 남북철도 연결 사업입니다. 그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 루트도 하고 물 루트도 하려면 예. 복선 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북한은 다 단선이라고 하던데. 북한 뭐 단선 철도가 있는데 북한도 주요 노선들은 복선 철도가 놓여 있고요. 야하. 예,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활성화가 좀 되면 충분히 복선 철도 그러니까 단선 구간은 복선 철도로 새로 부설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 효과는 극대화되리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뭐 지금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대충 만일 부산에서 출발해서 파리까지 가면 러시아를 거쳐서 우리는 이런 게 궁금해요. 돈. 티켓이 얼마나 될까? 티켓 가격. 뭐 지금 현재 수준에서 본다면 이제 파리까지도 실제로는 이제 갈 수 있지만 비용으로 시간상으로 따지면 현재 북한 철도에 납부된 사항을 감안하더라도 뭐 이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접속할 수 있는 이르쿠츠크까지는 한 6일 정도 길게 잡아서 6일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이르쿠츠크에서 모스크바까지는 또 한 3일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한 10일 정도는
9에서 10일 정도면 모스크바에 도착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하루 약간 넘게 한 28시간 정도 달리면 베를린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또 베를린에서 파리까지도 하루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2주 작업 다 되겠네 그러면. 예, 사실 2주도 안 된다. 한 12일 정도면 현재 수준에서 갈 수 있고요. 비용도 대략적으로 이제 3등칸 기준 시베리아 횡단 열차 기준 3등칸 정도로 한다면 한 뭐 70만 원 안쪽으로 예. 지금 굉장히 저렴하네요. 예,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요. 저 뉴스 정면 승부에서 휴가 한 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타고 파리까지 갔다 오겠습니다. 갈 때 2주, 올 때 2주. 네. 그런데 이게 아까 제가 계속 꿈만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과거에는 꿈이 아니었다면서 그냥 있었다면서요? 예, 뭐 실제로 1938년도에 조선총독부가 발행한 열차 시각표가 있습니다. 일본이 점령했을 시절이죠. 그때 열차 시각표에 보면 부산에서 저녁에 6시 55분에 열차가 출발해서 서울 경성역에 2시 55분에 도착하고요. 아하. 또 3시 5분에 다시 출발해서 개성, 신의주, 단둥을 거쳐서 단둥까지 11시 23분에 도착했습니다. 예. 실제로 따지고 보면 서울 단둥간을 8시간 20분 만에 주파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철도보다 빠르게 간 거죠. 근데 그 당시에는 증기기관차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대적으로 선로를 개량하고 시설을 보강한다면 훨씬 더 빨리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열차 운행이 가능한 거죠. 어쨌든 과거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는데 전쟁 때문에 이제 중단된 거죠? 뭐 한국 전쟁 이전에 이미 분단 상황에서 상태에서. 예,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미국과 소련이 진주하게 되고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분단 이후로 철도 운행이 사실상 중단됐었죠. 팟빵 앱으로 쭈니맘 2952님께서 지금 기관사님이 쓰신 책을 인증해 주셨네요. 시베리아 시간여행. 네, 고맙습니다. 완독하고 가슴이 떨렸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많이 팔렸습니까? 예, 요즘 조금 많은 독자분들이 네.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 방송 나가면 좀 더 많은 독자분들이 찾아줄 수 있겠죠. 예. 그래요. 아까 과거 얘기 좀 했는데 이거 저도 이 얘기도 깜짝 놀랐는데 우리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신 송기정 선수. 뭐 배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간 게 아니고 이 열차 타고 독일까지 갔다면서요, 한국에서? 예, 그렇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했고요. 부산에서 출발했습니까? 송기정 선수는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전주훈련 하다가 마라톤 팀은 좀 일찍 베를린에 가야 된다고 해서 부산에서 출발해서 경성에서 국제열차를 탔고요. 그래서 단둥 지나서 선양 지나서 하얼빈까지 가고 하얼빈에 다시 이르쿠츠크 지금의 만주횡단 철도 노선이거든요. 지금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르쿠츠크. 예, 이르쿠츠크에서 바이카로를 본 감에도 말씀하셨고요, 송기정 선수가. 그리고 모스크바 가서 모스크바에서 다시 베를린으로 국제열차를 타고 가서 거기서 36년도에 금메달을 땄고요. 그리고 그 금메달을 따는 현장에서 히틀러의 축하를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직접 타보셨잖아요. 예. 3등석 탔습니까? 주로 3등석을 이용했고요. 예. 한번 2등석을 경험상 탔는데 다시 3등석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살짝 사라졌었습니다. 그래요. 원래 다운그레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한번 눈높이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다운그레이가 잘 안 되는데, 뭐랄까요. 이거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이 횡단 열차를 탔을 때 좋은 점이라할까요? 느낀 점이라든가. 이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 횡단 열차를 타면서 전혀 다른 감상을 갖게 되는데요. 특히 국경을 넘을 때 대한민국 분들은 이제 이 공항에서 출입국 소속하면서 국경을 넘는데 이제 눈높이로 국경을 넘을 수 있는 거죠. 그건 감상이 약간 다른 거고요. 그리고 열차 안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어떤 대화. 외국인들? 예. 세계 각지에서 또 사람들이 오고, 그리고 현지 러시아인이나 중국 분들 만났을 때, 손짓 발짓으로 서로 이 열차 안에 운명 공동체가 되는, 어디 갈 데가 없거든요. 그렇죠. 수십 시간을 달리는데. 그런 과정에서 북한 동포도 만나서, 분단된 상태에서 떨어져 있고 서로 오해가 있는 상태로 꽤 오래 지냈지만, 같은 음식을 서로 김치를 좋아하고, 또 말이 통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행복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시베리아가 주는 어떤 자연의 그 장엄함이 있습니다. 뭐 만주횡단 열차를 탔을 때는 그 심야 그 야간 열차에서 쏟아진 은하수라든지 또 끊임없이 펼쳐지는 자작나무 숲 또는 마치 바다 같은 바이카로 이런 걸 지날 때는 또 대자연이 주는 장엄함을 열차를 타면서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살면서 몇 번이나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심심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물론 이제 무료하고 심심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평소에 책을 안 읽던 분들도 책을 읽게 되고요. 근데 그런 무료함이 분명히 있지만 중간중간 역에서 내렸을 때 시베리아횡단 열차가 승강장에 도착하면 그 주변 마을 사람이 다 몰려서 장이 쓰거든요. 그래서 뭐 샐러드, 감자, 그 러시아 전통 스프 이런 것들을 팔기도 하는데 그런 거를 맛보는 재미도 있고. 한번 내리면 몇 분쯤 정거장에서 머무르나요? 보통 이제 한 2, 3분 정차할 때는 문을 안 열어주고요. 승강장에 내려갈 수 없고 한 7분 이상 15분 뭐 가끔 이제 이 기관차를 교체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한 3, 40분 정도 쓰는데 그럴 때는 주변 역사라든지 뭐 승강장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거나 뭐 이제 보급을 한다 그러죠. 매점에 가서 먹을 걸 사거나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기차 시간 놓치면 큰일 나겠네요. 그러다가. 반드시 기차 출발 시간은 확인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또 궁금한 게 그 화장실하고 샤워실 이런 거. 특히 여성분들 궁금할 것 같기도 한데. 일단 3등칸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설국열차 분위기가 나기도 하는데 3등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화장실은 뭐 사실 크게 불편하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뭐 수세식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직립식 이런 어떤 과거 한국의 70년대 수준의 화장실이긴 하지만 요즘은 계속 신형차로 그 교체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조만간 뭐 많이 바뀔 것 같고요. 아니 아까 기관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게 부산에 출발한다면 우리 열차로 가면 또 그건 바꿔줄 수 있잖아요. 좋은 거예요. 그 한국에서 만약에 횡단열차 전용 객차를 만든다면 어떤 그 시베리아 횡단열차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도 되리라고 봅니다. 그 2등석은 좀 괜찮았습니까? 그나마? 2등석은 4인 침대고 기본적으로 그 3등칸은 그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어서 3등석 한 칸에 56명이 타는데 사실 한 가족처럼 그냥 다 이렇게 그 파티션을 이렇게 얼굴만 내면 옆좌석들이 다 보이는데 2등칸 같은 경우는 4인실로 문을 닫고 잠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훨씬 독립성이 보장되고 그리고 훨씬 인원이 적으니까 2등석은 36명이 한 칸에 타니까 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훨씬 수월하고요. 1등실은 타봤습니까? 1등석은 이제 1등칸은 비용상 그러니까 3등칸에서 2등칸의 비용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습니다. 조금 더 돈을 지불하면 되는데 1등칸은 거기서 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엄두를 내지 않았습니다. 얘기하지 맙시다 그러면 2등하고 3등칸만. 근데 저 3등칸 얘기 그렇게 들으니까 이 젊은 청춘들이 그 기차를 이용하면 그 안에서도 사랑도 싹트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모르는 사람들끼리라도. 그래서 비포 선라이즈의 시베리아판이 여러 버전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뭐 요즘 대한민국 자꾸 결혼하는 분들도 숫자가 줄어들고 출산율도 낮아지는데 뭐 거기도 기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지금 그러면 만일 북쪽에 기차 보수가 되면은 바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운행은 가능한 겁니까? 뭐 실감을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가능합니다. 이미 경의선은 뭐 운행한 경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또 평양 베이징 간의 국제 열차가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까지만 남쪽에서 연결을 하면 실제로 그 평양에서 서울에서 베이징 간 그야말로 이제 서울역이 국제역, 인터내셔널 스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도 보면 또 그 전에 다른 일본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주장을 보면 대륙철도에 굉장히 일본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본은 이미 그 1900년대 초반부터 뭐 30년대에도 그 해저 터널을 통해서 그 조선과 만주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겠다 이런
그 입장을 계속 밝혀왔고요. 그리고 예. 대륙으로 가는 일본에서 출발하는 대륙 가는 어떤 철도 노선을 갖는 게 굉장히 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남북 중러의 화해 무드가 되고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의 열차 운행을 서두르자 이렇게 합의까지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이제 그 북미 관계라든지 이 남북 관계에서 일본 패싱 문제가 좀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대륙 철도 연결 문제에서도 일본이 소외되지 않는가 하는 어떤 그런 불안함이나 이런 조바심이 당연히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대륙철도 이용하려면은 일본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부산역이나 서울역에 와서 베이징행 표를 끊어야죠. 그럼 역시 우리도 관광 자원을 이걸 또 활용할 수 있겠네요. 예. 여러모로 좋은 네. 거네요, 이거는. 네, 그리고 이정희님께서 흡연카는 있나요? 이랬는데, 저도 헤비스모커로서 굉장히 궁금했어요. 일본 갔을 때, 일본은 흡연 열차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이용했는데. 시베리아 대륙 열차 있습니까? 일단 원칙적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장에 내리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담배부터 입에 무는데요. 내리면. 근데 예. 가끔 이제 야간 시간에 이럴 때 객차 연결 구간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이 있는데 차장한테 걸려서 혼나기도 합니다. 그건 뭐 비행기에서도 그렇게 피지 말라는데 몰래 피는 사람도 있잖아, 화장실에서. 예. 어디 가나 그런 예. 분들이 한두 분 계시기도 하니까. 그래요. 어쨌든 그냥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기관사 모시고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장밋빛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까 일본 얘기 좀 했잖아요. 예. 아마 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국 일본 해저 터널을 뚫자 그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 해저 터널 얘기는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아마 7, 80년 동안 계속된 얘기고요. 예.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 해저 터널 사업이 시도됐을 때도 일본에서도 한국과 해저 터널을 좀 뚫어서 전체를 연결하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 여건 때문에 불발됐는데 일단 지금은 당장은 일본과의 해저 터널 문제보다는 남북철도 연결에 주력하고 또 중국과의 연결 또 러시아의 연결을 통해서 그 철의 실크로드의 어떤 출발점, 기점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YTN 음악 감독님께서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 듣고 있는데 방송 참 재밌다. 섭외를 참 잘하신 듯하다고 했는데 제가 재밌게 질문을 뽑아내고 있는 거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제 덕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방송 잘한다는 그런 칭찬이었고요. 지금 북한하고 한국하고 이 철도를 연결하는 게 지금 어떻게 한쪽으로만 돼 있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 강원도 쪽도 되고 개성도 쪽도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는 건가요?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동해선도 연결하기로 했는데 동해선은 미시간 링크라고 그래서 아직 강릉에서 제진 최북단역이거든요. 그곳까지는 선로가 아직 부설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동안 남북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 선로를 놓기로는 했지만 실제로 건설 작업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동북아 물류의 전진기지로서 부산항이라든지 이런 입지가 강화된다면 속도를 내서 이 건설 작업에 들어가리라고 보고요. 또 남북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게 건설이 된다면 그리고 이제 또 중간에 영덕 삼척 구간의 동해 한반도 등줄기를 따라서 철도 노선이 다 완공이 되면 부산에서 군사분계선을 동해 쪽으로 넘어가서요. 금강산 강을 할 수 있고 원산 또 더 올라가면 청진 나진을 거쳐서 나진에서 바로 핫산과 또 연결됩니다. 러시아. 그럼 핫산에서 블라디보스톡은 굉장히 가까운 거리거든요. 그럼 블라디보스톡이 바로 모스크바까지 이어지는 대륙횡단철도 또 본선입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철의 실크로드가 한반도에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저도 되는 거죠. 부산에서 동해선을 이용하면 이 동해선이 굉장히 경치가 좋잖아요. 예. 계속 오른쪽에 바닷가를 끼고 달리니까 그러면서 또 북한 쪽으로 가서 금강산을 보고 한다면은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예, 북쪽에
이 평라선이라고 있는데 동해선 그 남쪽의 삼척 강릉보다 지금도 관광열차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요. 네, 알겠습니다. 기관사님, 저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하니까. 7477님, 책 이름 알려주세요. 자, 책 이름 뭐죠? 예, 시베리아 시간여행입니다. 많이 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흥수 철도 기관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YTN 뉴스 FM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